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숱한 세월의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파편적인 기록만 전해지는 경우 오히려 혼란스러움만 가중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베일에 감추어진 역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통일신라 역사 속 미스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연 문무대왕릉 바다 안에는 유골함과 부장품이 있느냐는 겁니다. 문무왕은 불교식으로 화장한 뒤 해중왕릉을 만들었는데 고분 만들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신라인들이 그것도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문무왕의 무덤을 정말 바다에 유골을 뿌리기만 하고 끝냈을까요? 2001년 KBS 조사로는 문무대왕릉 바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무엇이 있었다는 흔적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측에서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바위를 깎은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신라 왕들이 석공들을 동원해 대왕암을 다듬고 정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은 아직 정확하게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무덤이죠. 33대왕 성덕왕 때 일본을 침공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규슈섬에 있는 어느 한 신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718년경 백제 유민들이 일본 규슈섬의 미야자키현에서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신라군이 쳐들어와 백제 유민들을 토벌하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720년에 신숙주가 일본 대마도 오키나와 역사를 정리한 해동 제국기에는 신라가 서쪽 변방을 와서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죠. 신라인 해적들의 노략질을 일본 측에서 신라 정부의 정규군으로 착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자입니다. 삼국 유사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자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재상의 아들로 환생해 신라의 재상까지 오른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김대성이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했다는데 제 아무리 재상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큰 규모의 사찰과 석굴사원을 개인이 창건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죠. 김대성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자 국가에서 이어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자가 김대성이라면 역사적으로 거물이었을 텐데 삼국사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성덕대왕 신종 관련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별칭이 에밀레종이죠. 종을 주조하기 위해 쇠를 녹일 때 어린아이를 넣어 맑고 위대한 소리를 만들었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별명이랍니다. 하지만 이 설화는 20세기나 되어서야, 즉 구한말 개화기가 되어서야 처음 등장했으며 일제강점기 때 에밀레종은 성덕대왕 신종이 아니라 보신각종의 별칭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밀레종 설화의 진실이 오리무중이죠. 신라의 천재화가 솔거가 그린 소나무 그림에 새가 날아와 부딪혔다고 하죠. 하지만 솔거가 어느 시대 때 사람인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신라의 36대왕 해공왕이 암살당하면서 신라는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갑니다. 780년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고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공왕이 죽자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해공왕을 죽이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역사서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곧 반란이 진압될 것 같자 홧김에 김지정이 해공왕을 죽였다는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 살인자는 피해자가 죽음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던가요? 왕으로 즉위한 상대등 김양상이 해공왕을 죽였다는 역사서가 있고 실제 범인은 김양상과 함께 거병한 김양상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훗날 원성왕이 되는 김경신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고 선덕왕 사후 차기 후계를 결정할 때 서열 1위는 태종 무열한계의 직계인 김주원, 2위는 김양상과 함께 거병했던 최고 권력자였던 김경신이었습니다. 차기 왕을 정하는 화백회의에 김주원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전날 폭우로 인해 불어난 강물 때문에 참석을 못하자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했다고 합니다. 차기 국왕을 정하는 회의에 강물이 불어서 못 갔고 또 고작 회의 참석 못했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게 납득이 가질 않죠. 아마 김경신이 무언가 손을 쓴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확한 내막은 모릅니다. 39대왕 소송왕 때 기이한 짐승이 있는데 소 같으면서 몸은 길고 높으며 꼬리 길이가 3척 정도에 털이 없고 코가 길었습니다라는 정체불명의 짐승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를 혼자서 먹여 살릴 정도로 부유했으며 동아시아 해적들을 소탕했던 장보고가 신라 왕위 계승전에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장보고는 본인을 왕의 사위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에 본인이 추대하던 신무왕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성공하지만 신무왕은 빨리 죽었고 그의 아들 문성왕이 즉위하자 장보는 약속을 요구했는데 문성왕이 그건 아버지와 한 약속일 뿐 나와 한 약속이 아니라며 거절합니다. 이에 장보고가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있고 일으킬 뻔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은 궁예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입니다. 궁예는 신라왕에 벌어진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예의 아버지인 신라왕은 누구였을까요? 우선 궁예가 신라 왕족이었다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 피셜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궁예가 신라 왕의 사생아라고 쳤을 때 그의 아버지는 47대 왕 헌안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시기를 고려했을 때 학자들은 헌안왕일 수가 없으며 48대 왕 경문왕이
궁예의 아버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치원의 말년입니다. 당나라에 유학하고 온 천재학자 최치원은 신라를 개혁하고자 현실 정치에 투신하였으나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그의 정치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치원은 세속을 떠나 은거해버리는데요. 이후 최치원의 행적은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로만 전해집니다. 다른 육두품은 지방 호족들과 결탁해 신라 해체에 나섰지만 최치원은 그러지 않고 아예 속세를 저버렸다는 행보가 인상적이죠. 다음은 신라의 55대 왕 경혜왕의 마지막 행보입니다. 흔히 알려지기론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고 있을 때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며 문란하게 놀았다고 하지만 견훤이 신라의 수도에 침투하기 직전까지 경혜왕은 고려, 중국과 외교하고 국방의 성을 수리하고 군사훈련에 신경을 쓰는 등 결전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견훤이 침투했을 때 경혜왕의 포석정에 있었던 건데요. 대체 왜 경혜왕의 포석정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신라 왕족 북방 유목민설입니다. 신라의 왕실 성씨 가운데 건국 집단인 박씨와 훗날 왕위를 독점하는 김씨가 사실은 북방 유목민족 출신이라는 건데요. 박씨와 김씨의 시조는 각각 박혁거세와 김할지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문물 전파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지라 경주에 들어온 박혁거세나 김할지 같은 외지 세력은 경주보다는 북방에서 내려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박혁거세의 경우 주몽과 동일하게 난생설화를 공유하고 있죠. 더군다나 신라에서 출토된 거의 모든 근권들이 사슴뿔 세움 장식이 있는데 이 사슴뿔은 북방 유목민족들도 숭상했던 개념이며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허리띠 장식 등 유목민족의 친연성을 보이는 유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문무대왕 릉비와 대당고 김씨 부인 무명에는 김씨의 시조가 흉노족 왕자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신라 왕족의 북방 유목민설을 부정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먼저 경주기중 북쪽에서 왔다고 무조건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죠. 난생설화의 경우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도 난생설화를 가지고 있지만 김수로가 흉노족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신라 금관 양식인 사슴뿔 세움 장식을 보자면 사슴뿔 숭배 사상은 흉노족이 아니라 스키타이의 문화에 더 가깝습니다. 스키타이나 흉노나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흉노가 최초의 유목국가를 세운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었어도 두 민족 사이에 약 300년의 시차가 존재하며 무엇보다 스키타이와 흉노는 민족적으로 다른 계통입니다. 하지만 신라 왕족 북방 유목민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스키타이와 흉노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논리상 오류가 발생하죠. 금관 외에도 기타 유목민족과의 친연성을 나타내는 출토품도 왜 신라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지 않고 딱 마립간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도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출토품들은 유목민족과의 친연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유리그릇, 시리아의 유리병, 청록색 터키석, 기타 한국 땅에서 나지 않은 각종 보물석들, 심지어 로만 글라스까지 출토됩니다. 경주 계림루 14호무덤에서 출토된 장식보검은 또 소그드인의 유물입니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신라인을 페르시아인이나 아랍인이나 로마인이나 소그드인의 후예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신라에서 출토되는 다문화의 양식을 통해서는 신라가 누군가의 후예라고 결론짓는 게 아니라 신라의 대외 접촉과 문화 교류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넓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문무대왕 릉비와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도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하는 본인들 시조의 이름에서 김할지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흉노족 후예 의식을 다른 시기에는 안 하다가 두 묘비명 모두 딱 삼국통일 직후 시점으로 동일하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미스테리가 아니겠죠? 지난 2009년 중앙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신라인의 DNA와 흉노족의 DNA를 비교해보려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라인의 DNA는 흉노족보단 스키타이족의 DNA와 매우 흡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신라 왕실의 마지막 태자였던 마이태자 관련입니다. 아버지 경순왕이 신라를 고려에게 넘길 때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사람이 마이태자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신라가 고려에게 넘어가자 금강산에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후 강원도 인제에서 신라 부흥 세력을 모았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훗날 여진족이 건국하는 금나라의 시조 아골타가 마이태자의 후손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신라 왕실의 성씨 금으로 했다는 거죠. 아골타도 고려에게 자신이 신라인의 후예라고 자칭했다고 하는데요. 마이태자가 말년에 여진족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묘한 게 기존의 말갈족 명칭이 여진족으로 바뀔 때도 신라 멸망할 시점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 아골타가 고려 정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두고 고지것대로 믿을 수는 없어서 아직까지 여진족이 신라의 후예라는 건 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